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가수 김호중 씨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유흥주점에서 술을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그 옷을 입혀서 김호중 씨 옷을 입힌 다음에 매니저한테 갔다는 점 등등이 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또 없어졌다는 것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수 김호중 씨가 수사에 어떻게 임하냐에 따라서 팬들은 응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활동을 어떻게 할지도 또 달려있는 점을 봤을 때는 수사에 더 잘 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의 출근길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꼭 알아야 할 뉴스로 엄선해서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또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전윤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부처님 오시는 날이었어요. 자, 봉축 법요식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또 많은 정치인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난 장면.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어제 조국 부처님 오신 날을 네. 맞아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끈 건 윤 대통령과 네. 조국 대표의 만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들과 쭉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조 대표도 있었는데요. 네. 두 사람은 악수를 하면서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조국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윤 대통령은 옆 사람으로 넘어간 뒤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좀 조국 대표를 쳐다보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 공식 석상에서 둘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윤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의 손을 맞잡은 뒤로 약 5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이었는데요. 네. 이 계속해서 만남을 요청했던 조 대표였던 만큼 이후로 좀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SNS를 비롯해서 별다른 반응은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좋은 관계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만나는 모습 딱 장면이 포착이 되긴 했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또 대표가 또 뭔가 또 발언을 또 하시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요식에서 또 눈길을 끊었던 게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화였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봉축 법요식에 앞서서 윤 대통령과 진우 스님이 만났는데요. 좀 가벼운 덕담이 오가다가 스님이 먼저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꺼냈다고요? 네, 저희 뉴스인사이다 프라임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이 종횡무진에서도 이 고려사리 반환에 대한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도 예.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이 김 여사의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 보스턴 미술관을 찾은 김건희 여사가 이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면서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참 지금 김건희 여사 일단 덕담으로 언급이 됐고 언론에서도 이제 특검 때문에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월째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원래 저희 예상대로 네. 어제 행사야 참석 검토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 이후에 좀 모습을 전혀 네.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보스턴 미술관에서 사리를 반환해 그렇죠. 올 때 그 역할을 했습니다. 큰 역할. 등장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한 번 강력하게 재등판 시점으로 거론됐던 게 바로 이 어린이날 행사였습니다.
이때 역시 여사는 없이 윤 대통령 혼자 행사를 진행을 했죠. 또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초 어제 진행된 봉축식 행사에도 김 여사가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철회했다 이렇게 네. 보도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의 관심이 본인에게 집중되면서 행사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일반 대중들에게 좀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영부인으로서 관련된 행보는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날에도 공식석상에는 모습을 비치지 않았지만 이 청사 내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또 가족을 격려하는 자리에는 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언론에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영부인으로서 어떤 일들이라든지 행사 참여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언제쯤 나타날까요? 네, 알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일각에서는 이제 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급된 거 보고 활동 재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상황들을 좀 종합해 볼 때 네. 복귀는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것 예.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번 봉축식도 좀 그 일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 있었던 이 검찰 인사가 또 김 여사 방탄 아니냐 이런 논란도 계속되면서 조금 시점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면서 조만간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히나 이번 달 26일부터 27일까지는 서울에서 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여태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와 덜 가까운 나라의 대통령 내외가 네. 방문했다면 이 중국과 일본은 또 그 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 점에서 이때 김건희 여사가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지금 온다고 하면 우리만 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중국도 일본 다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난감하다고요. 또 지난번 결례 루마니아 결례 문제가 될 수 네. 루마니아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무렵 26일, 27일 삼국 정상회담 회의 때는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장 후보를 선출한 날입니다. 자, 전날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네요. 네,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이 추미애 네. 우원식 의원은 막판까지도 이른바 명심 마케팅을 좀 펼쳤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아하. 했는데요. 명심이 좀 본인에게 있다 이런 걸 자신한테 있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개혁국회를 주장하면서 관례를 따지는 건 이상하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네. 이 관례상 다선 또 최연장자가 의장을 맡게 되는데 이는 좀 추미애 당선자를 견제한 그렇죠. 걸로 보입니다. 또 이에 맞서서 추 당선인도 이 대표와의 소통을 계속해왔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추 당선인은 최다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온 관례대로 또 순리대로 가겠다면서 당심이 곧 명심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언제부터 명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마음, 명심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명심 계속 얘기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 있어요. 네, 당초 4파전이 예고됐던 네. 국회의장 후보도 이제 2파전으로 압축될 때부터 명심이다, 교통정리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네. 또 원내대표 역시도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출마로 좀 진행이 되면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 명심이 아주 뜨거운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좀 이재명 체제로 단일 대우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역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우상호 의원은 국회의장 선거를 대표가 정리한다? 이건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추 당선인이 명심이고 당심이다, 또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도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또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노골화하는 이재명의 일극정치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뭐 지금 국민이나 또 당의 여론 자체가 그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에 맞추는 차원에서 명심에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뭐
오늘 누가 이제 당선이 될지 또 누가 정말 명칭을 받은 건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당내 3040 세대 모임 첫 목회입니다. 여기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떤 네. 얘기가 나왔습니까? 국민의힘 3040 세대 소장파 모임 네. 첫 목회는 이 보수 재건을 주제로 밤샘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토론을 마친 후에 입장문을 통해서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는 게 살 길이다 이런 네.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 공정과 상식, 그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하던 말이네요. 굉장히 기치로 내세웠던 예. 말인데요. 그 부분을 내세워서 집권에 성공을 했지만 집권 후 2년간 이 공정과 상식의 의미가 좀 퇴색하면서 총선 참패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네. 분석을 내린 겁니다. 또 총선 참패 원인을 5가지로 진단을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에서 비친 공감 부재의 정치, 또 연판장 사태로 비친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로 비친 아집의 정치, 또 입틀막으로 비친 불통의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대사 임명으로 비친 회피의 정치가 이 총선 참패 원인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 이 총선 참패 분석에 대해서는 꽤나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되게 세게 분석을 하고 있었네요. 분석을 내놨는데요. 다만 이 야당과 계속해서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또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면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또 인상적이었던 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모습인데요. 강주에 내려갔습니다. 7시간 30분 동안 참배를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천송이를 들고 5.18 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전체 995개의 묘기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또 헌화를 한 뒤에 절을 올렸습니다. 네. 이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일 때부터 좀 광주를 향한 구애의 모습을 이어왔는데 어제 이 대표는 보수진영 정치인들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또 다른 도약이 필요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댓글에서 저희 방송 국민의힘 시각에서 논평을 하는구나 임창훈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얘기를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78% 당원이 추미애 지지하는데 뭔 소리냐? 당의 주인 당원이다. 대표님은 당원 의견을 존중할 뿐이다. 라고 또 신사 컴리님께서 또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네. 자, 좀 짧게 의료계 소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대 증원 멈춰달라면서 의료계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 오늘 날 수도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네. 3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의료계가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증원 효력은 정지되고 올해 의대 정원 증원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또 1심 때처럼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각하하거나 의료계 신청을 기각시킬 수도 있는데요. 기각된다면 정부는 기존대로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워낙 의료계와 정부 모두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만큼 양측 모두 패할 경우 재항고를 하려고 할 텐데요. 이달 말에 올해 입시 요강을 결정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장 올해 의대 정원은 이번에 나오는 이 법원의 네. 결정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될 전망이고요. 또 다만 어떤 결과든지 양측의 반발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정 갈등이 좀 일단락되기는 좀 쉽지 않아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이게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일단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쨌든 반대편에서는 대법원 재항고 같은 걸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법률 분쟁도 계속 될 것 같고 확정은 계속 미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상황이 쉽지 않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댓글 좀 더 소개해드리면 전현주 기자 똑부러지게 잘하신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댓글 계속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현장 콜로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색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 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인 사태,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이런 움직임 뒤에는 자민당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연결해서 이 내용 비롯해서 일본 관련 현안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 라인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자민당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현재 일본 정부의 구조는 일본 정부의 여러 부처 이상으로 자민당 안에 있는 전무조사회, 네. 거기에 소속되는 여러 부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회도 있고요. 거기서 만든 여러 정책들이 일본 정부에 거의 100% 반영되어 있다라는 아하.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자민당이 이 일본 정부보다 상당히 강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키시다 정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회 중에 경제안보팀이 있는데요. 네. 그 경제안보팀의 아마리 아키라라는 사람이 이 경제안보 이러한 IT 문제라든가 네. AI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네이버의 지분을 갖고 와야 한다라는 면에서 강력하게 발언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하. 이러한 구조가 사실 일본 전무성의 위향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자민당 내에 있는 정무조사회, 이게 여러 부회라고 하잖아요. 네네. 정무조사회,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정무조사회가 예. 일본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데이고요. 예. 그 정무조사회 자체도 23개 정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 하나하나가 외무성이라든가 내무성, 정무성 뭐 그런 일본 정부 부처하고 대응되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자민당 안에서 먼저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 그게 각 일본 정부 부처에 제안되었어요. 그것이 거의 키시다 정권에서는 100% 실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런 어떤 부회에서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고 그럼 정부가 그걸 받아준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예, 맞습니다. 자민당이 이제 어차피 의원 내각제니까 여기는 그렇다고 손 치면 일본이 3년 전부터 경제 안보를 강조해 왔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경제 안보라는 예. 말을 만든 사람들이 일본 자민당입니다. 그것을 미국 쪽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예. 지금 어느 정도 세계적인 말이 되기는 했지만요. 예. 특히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역시 이 라인 문제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라인 업체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경제안보 추진 본부장 아마리 아키라가 역시 강력하게 이러한 문제 절대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일본의 정보가 네. 유출된다라는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간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틱톡 규제법이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러한 주장하고 거의 같은 주장을 일본은 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이번에 라인 야후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자민당의 경제 안보 추진 본부로서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나선 거죠. 아, 그래서 경제 안보라고 얘기하면서 이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태 관련해서 일본 내 여론이나 언론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언론은 네. 그 비교적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이요? 예, 어허. 일본의 언론은 그래요. 아, 예, 네, 물론 그러니까 일본의 언론도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역시 그 진보 언론 쪽에서는 이번에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예. 네, 또 여론을 보면요. 네. 이 여론이라는 것은 태클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그런 여러 언론 기사에 댓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댓글요, 댓글. 일본 사람들 댓글 많이 답니까? 사람들이,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예. 그것을 보면,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다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혹은 그 한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라인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든가, 어허, 그래요? 이러한 이야기. 이번에 사태를 계기로 예. 일본도 다른 메신저로 바꿔야 한다. 그런 댓글도 있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일본 안에서도, 여론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좀 강하게 나오니까 이거 라인 이거 뭐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이참에 일본 메신저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한 기술력 자체가 일본에는 없습니다.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 라인 사태가 복잡합니다. 네. 예. 소프트뱅크도 네이버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이 라인 사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아니면 또 해결 방안이 있을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요. 일본의 첫 번째 행정 지도를 했을 때 네이버가 답을 내놨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세큐리티 문제로 그것을 보완하여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분 문제나 자본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더 철저히 하면 되지 왜 지분 매각이냐 자본까지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일본은 사실 지난해 2월에 NTT 도코모가 900만 명 정도의 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때도 시큐리티 문제를 완벽하게 한다라는 NTT 도코모 쪽의 제안을 그냥 수용했습니다. 이번에는 50만 명이기 때문에요. 규모가 상당히 작은데도 그 사건에 비하면요. 그런데 두 번째나 행정 지도가 두 번이나 있어가지고 지분을 넘겨받아야 된다라는 지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일본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봐도 이번에 지도는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역행하고 있다. 그것을 일본 정부가 역행하고 있고 자민당의 외교
자민당의 현재 안보 팀이 역행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도요. 예. 그 외교 루트를 통해서 항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할 수 있다면 뭐 정부한테 자민당 내 여러 부회나 경제안보팀 같은 데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주의를 해달라라고 네네. 우리 정부가 직접 요청해도 된다. 그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정부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잘못하다가 진짜 뭐 지분 매각이 된다 그러면 라인이 일본 기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경영권을 뺏긴다면 그것도 좀 심각하다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동호 광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 동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사도광산. 지금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2022년에 첫 번째 신청을 유네스코에 했고요. 맞아요. 네. 그러나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그래서 이번에는 미비했던 부분을 다시 보완해가지고요. 네. 이번 7월에 인도에서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일본이 특히 이것도요. 네. 자민당 내에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팀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이 팀들이 지금 열심히 일본 내에 있는 여러 국가의 대사관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심의하는 국가가 21개 있는데요. 이미 16개 국가 한때도 한때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다수결로 받는 겁니까? 유네스코 이것도? 원래는 다수결 아닙니다. 예. 만장일치. 만장일치요? 예. 기본이고, 사실 한국도 심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인데, 이게 그런데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국이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예. 오히려 일본은 그것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예. 그러나 일본의 걱정은 거기에 중국이 오히려 들어오게 되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 중국? 이상으로. 예. 한국은 사실 현재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협력적이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광산 이거 하는 것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찬성할까요? 현재까지는요. 네. 윤동민 주일 대사의 말에 의하면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또 상계신문의 인터뷰에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은 마지막은 협력해서 장수하겠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네. 안 그러면 이게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총 500명 이상 강제 동원된 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나 일본은 이 사도간산의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빼고요, 300년, 400년 전에 에도 시대의 역사만 등록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네. 꼼수를 부리고 있어가지고요. 꼼수다, 이건 꼼수다, 일본이. 예, 꼼수죠. 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일본이 역사를 하고. 뭐 끊어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때 에도 시대의 시설을 일제강점기에 쓰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썼는 건데, 어차피.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일본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죠. 지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예. 네. 예전에 과거 정부도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시도를 했는데 안 됐던 겁니까, 그때는? 한 번 일본 한 번에, 정부가 예. 시도를 항의를 했는데 그때는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다시 이거 사실 거의 매년 니가타현 네. 사도가 니가타현에 있으니까 예. 거기서는 올라옵니다. 해달라라는 식으로 네. 등록해달라. 네. 그러니까 그것을 특히 자민당 안에서 이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네.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민당 내의 프로젝트 팀은 그런
극우 쪽 아베 신조 라인의 국회의원들이 만든 PT가 이것을 지역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일본의 극우 쪽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아, 일본 입장에서도 오호.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산케이 신문에서 2022년 5월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윤 정부 출범 이게 적기다 이 보도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산케이신문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지지통신, 시사통신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관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일본 정부 고관의 이야기라고 해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극복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인데요. 예. 한국 쪽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일본이 여러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예. 모든 일본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하. 함께 그러니까 극복해야 된다. 함께, 예. 마치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예. 대통령으로 취임해 계셔가지고 네. 아주 좋은 일본에서 보면 악은이다. 이러한 논조가 나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보수적인 어떤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이런 위기나 뭐를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지지통신은요. 예. 객관적인 포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진보적인 진보적입니다. 예. 언론입니다. 네. 거기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 내의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야 되고 또 함께 해야 되고 윤석열 정권 내에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 독도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이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기다라는 이야기죠. 뽕뿌미님이 어이가 없네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네. 자, 독도 얘기하셨는데요. 최근 한국 의원들이 독도 방문한 거 일본 외무상이 주권 침해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정부는 일단 외교부를 통해서 대응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늦었거든요. 하루 정도 늦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요,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이게 국제법의 기본입니다. 물론 독도 문제가 일본 쪽의 민간에서 뭔가 나와도 거기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런 식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을 때는 즉각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제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조금 늦거나 또 혹은 대응하지 않거나 하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으로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국제법에서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주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말도 뭐라 할까 알기 어려운 말로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독도는 역사상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적어도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쉽게 얘기하라는 거죠. 둘러대지 말고 뭔 소리 하냐 우리 땅이다 이렇게. 왜 시간을 두고 하느냐? 그거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독도는 예. 어느 쪽의 영토냐. 음흠. 그게 한국 정부가 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바로 나와야 되는데. 예. 예. 이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금 미지근하게 좀 늦게 대응하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아쉽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네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예. 일본의 주장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예, 일본의 주장을 다 수용하면 이 나라는 일본이 되는 것이고요. 예.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이게 개선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지 않고 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다. 뭐 간제지형 문제 이것은 다 그 해결된 문제니까 한국에서 모두 해결을 해라. 위안부는 매춘비였던 거 아니냐. 이런 거 다 그 수용한다면 이것은 한국이라는 주권이 어디에 갑니까? 네. 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응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시기라든지 그 부분이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그 조국 혁신당 대표가 독도 그 방문했더라고요. 그 부분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 혹시 네. 그 찬내에 네. 조국 대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네. 못 가게 됩니다. 예. 너무 큰 한일 간의 문제가 되니까요. 예. 이명박 대통령 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대통령이 가면 좀 그러나 그렇죠. 과거에 많은 그 한국 지도자들이 네. 여야 할 것도 없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잘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슈 3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 평론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던 건데, 이번 주 한 주 가장 인상 깊었던 정치 이슈 하나씩만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모든 이슈가 사실 네.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검찰 인사 관련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시간에도 네. 말씀해 주셨던 그 라인 네. 그건 정말 딱 두 가지 같아요, 이거 센 네, 거는. 네. 라인을 이제 과연 이제 일본 정부에서 네. 행정 지도에서 지배 관계를 네. 검토해라라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또 이제 라인 측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 측의 대응이 아쉽다라는 평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이 지금
국내 정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해외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백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하. 정부가 야. 상대방, 백. 일본 편을 들어주는 예. 그런 바람에 지금 생기는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인 사태가 네.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어떻게 또 종결이 될지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하는데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이죠. 두 가지가 예, 뭐 두 개밖에 큰 게 큰 너무 이익이 너무 있었던- 커서 네. 예. 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오늘 아마 검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검찰 인사는 얘기할 것 할 것 같아요. 라인 얘기를 좀 더 하면요. 네. 그 지난주에 그 이제 정부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네. 나왔는데요. 그 공식 입장 둘 다 그 저기 뉴스 헤드라인이 뭐라고 나왔냐면 반일 감정 고조로 해결될 수 없어. 그러니까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딱 뭐 다른 국민들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네. 이 사태를 두고 가장 걱정하는 건 반일 감정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예.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른바 보수 신문들, 경제지들도 전부 반일 감정을 걱정하는 것부터 그러니까요. 썼어요. 타이틀 자체가 그래요. 네, 반일 타이틀가 감정, 다 반일 그렇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라인 사태가 뭐 이걸 민족 감정을 떠나서 사실 저는 이제 물론 뭐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통상 문제나 네. 그런 뭐 이런 외교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저기 국가 간의 이런 심각한 문제를 두고 이거를 반일 감정부터 걱정을 하는 건 도대체 이분들이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일단 이 사건 얘기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시작부터 반일 감정으로 나가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반일 그리고 야. 뭐 정말 반일 감정 걱정하는 거예요. 라인 네, 사태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들에게 있어 반일 감정이란 무엇인가? 네. 라인이나 이런 뭐 통상 문제 아니면 이런 경제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그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전에 저희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의 보수, 진보, 막론하고 계속 논조가 뭐냐면 지금이 적기다. 네. 지금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광산이고 뭐 이 라인이고 다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도쿄 문제 독도죠. 독도는 네. 우리 거 아닙니다. 독도. 도쿄는 우리 거 아니에요. 도쿄를 그냥 도쿄는 한번- 지네 거예요. 일본 거예요. 독도는. 네, 도쿄는 네. 너네 것, 네. 독도는 독도는 우리 우리 것. 거고. 네, 그렇게 네. 독도 문제까지 비화되면서 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네. 네, 매우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일본 문제, 특히 라인, 뭐 독도 등등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일단 얘기했던 검찰 인사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위급 인사 지난주에, 어제죠. 며칠 전에 단행이 됐는데, 자, 특히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이 다 교체가 됐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7초가량 침묵이 흘렀습니다. 12초 합치면 12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 이 주제를 갖고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네. 왜냐면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안 됐어요. 저기 지난 정권 때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일들이 있었고요. 그때 보였던 언론들이 공격하는 포인트, 그다음에 주장하는 포인트들을 다 네. 기억하실 텐데 네. 지금 이렇게 얼굴이 7초 또는 12초 동안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 아마도 예. 이번에 문제됐던 그 수사 라인의 교체나 이런 그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아하. 뭐 거의 이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무슨 뭐 사실 여부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는데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이었을 네. 때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물었냐 얘기를 했냐 안 했냐를 갖고 온 언론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무슨 뭐 검찰이 큰일 나는 것처럼. 네.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언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건을 보고 여러 가지 분석들도 있고 할 얘기는 참 많은데 네.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언론의 반응이 아닌가. 언론의 반응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러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예. 아무런 뭐 지금 친분했다 그다음에 기껏해야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과 네. 대통령 사이에
서로 이렇게 좀 충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이것이 무슨 뭐 위법하다든지 하여튼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패싱했다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비판하는 언론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게 보니까 그 당시에 몇 년 전입니다. 사실 네. 몇 년 전에 난리를 쳤어요. 네. 패싱했다고 검찰총장 패싱해가지고 그게 법 위반이 헌법 위반이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7초간 이렇게 있어서 봤을 때는 패싱 당했던 걸로 추측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죠. 네. 검찰의 독립권을 훼손시키는 인사다라든지 예, 예.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검찰 내부 막 이프로스에서도 아글아글 했잖아요. 예, 예. 막 검사들 막 평의회를 막 소집하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맞아요. 검찰에 대한 난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났었는데, 예. 네,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거의 검찰총장이 울먹울먹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검찰총장이 울먹울먹하고 있으니 오히려 내부에서도 그냥 침묵으로 다 같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언론도 그렇다. 네. 검찰총장은 아마도 그렇게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뉘앙스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서 제대로 짚어주려면 글쎄요.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뭐 강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네. 몇 년 전 얘기 다시 하면 되는 거고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딱 3년 전이에요. 네, 오래된 예. 일도 아니에요. 예, 예. 또 하나 지금 또 하나 관점이 재밌는 것이 예. 뭐냐면 이제 말씀하셨는데 검사들이 조용합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지난 뭐 이프로스에서 난리가 네. 났었고 평의회하고 뭐 이 프로스는 둘째치고 네. 저는 평검사 회의가 그렇게 대단한 회의인지 몰랐거든요. 네. 평검사 회의 때문에 회의에 뭐 연회를 열린다면서 온갖 대서특별하고 맞아요. 시끄럽고 그리고 예. 마치 이제 검사들이 다 사표 내고 나갔을 것처럼 시끌시끌했는데 네. 지금 매우 조용합니다. 네.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네요. 언론은 그냥 이런 질문 조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편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검찰총장 할 때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인사에 대한 언론의 전반적인 기조는 네. 이것은 특검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인사로 인해서 특검을 가속화시킬 네. 수밖에 없는 단초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제 그런 지적은 그래도 그 목소리를 말은 내더라고요. 또 맞을 것이다. 네. 자,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제동 걸리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뭐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어느 팀이 오더라도 수사팀하고 뜻을 모아서 결과,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뭐 수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원석 총장 전망대로 되는 겁니까? 이원석 총장 전망대로 되는 거면 이원석 총장이 그렇게 친밀초간 침묵하지 않았겠죠. 네, 침묵 안 했겠죠. 어차피 누가 와도 잘 할 거니까 나는 예. 다 믿어요라고 웃으면서 예.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부터 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게 누가 수사했는지 이게 정말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됐으면 항상 그렇게 검찰이 누가 하든 문제없이 됐으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들, 얘기되고 있는 문제점들, 검찰 결 이런 것들이 이슈될 것도 없었겠죠. 이게 사실은 검찰 지휘부에서 여전히 검사 동일체 원칙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지가 오래됐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검사 실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중요 사건들은 검찰 지휘부에서 직접 지휘를 하거든요.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전화 방식으로 하고 이게 사실 검찰개혁 와중에서 문제가 돼서 왜냐하면 전화로 남기면 전화로 통화해서 하면 책임 소재가 안 남기 근거가 안 남기 때문에 알 길이 없죠. 녹음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런데 내부망에서 평검사가 시켰다는 걸 녹음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안 일이기 하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문서로 남겨야 된다. 그다음에 지휘 책임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수사라든지 상관없다는 것이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을 말하고 싶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지금 검찰 수인 손해부나 담당 라인들이 다 이렇게 교체된 지금 과연 그런 식으로 누가 보든지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이제까지 검찰이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경우에 비추어 볼 때는 믿기 어려운 얘기죠. 의문이다. 네. 의문이다. 네. 지금 이창수 지검장 왔습니다. 네. 이창수 지검장 왔는데 어떤 사람이고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라오는 일은 사실 검찰 인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아하. 이런 일은 거의 예상을
뒤엎는 일인데 지난해부터 솔솔 이제 송경호 지검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 소환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 소환의 어떤 낌새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잠재우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네. 그렇지만 어차피 찐윤 라인인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은 아니다. 이런 관측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송경호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부른다고 한들 뭘 수사를 하겠나 털어주는 정도로 마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네. 그런조차도 소환조차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제대로 소환해서 뭐 수사를 해서 뭐 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언론에는 계속 뭐 범죄가 되지 않는 청탁금지 금연란법 위반으로만 그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보고 있는데.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알선수재죄도 될 되지 수도 않습니까? 있죠. 예.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는 언론이 잘 쓰지도 않고 있어요. 사실 검찰에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한다면 알선수재죄도 검토를 하는 것을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그런 보도도 나와야 되는데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한들 그것이 제대로 된 조사일까 싶었는데 그런 조사조차도 막겠다라는 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예 소환이라는 말이 검찰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단속이 아닌가. 그 정도다. 네. 사실 우리 이현석 총장이라든지 그리고 송경호 지난 네. 서울중앙지검장 정말 찐윤 아닙니까? 뭐 근데 이걸 못 믿고 이렇게 해석을 해. 진짜 못 믿고 뭐 서울 고검장 갔으니까 뭐 영전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또 뭐 자천성 영전 이렇게 민주당에서 표현을 하긴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신유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저기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것이 네.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특검으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는 네. 검사가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또 특검을 만드냐. 가장 큰 어떤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예, 네.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이런 식의 이제 관측들이 지배적이었고 저도 이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것도 볼 수 없다는 거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밖에 이게 그렇게밖에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예 소환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뭐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검찰청에 출석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 네. 근데 이걸 하려면 네. 좀 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창수 지검장이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검찰들이 어쨌든 검사들이 자기들이 하던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최소한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같은 찐윤이지만 네. 찐윤에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말씀처럼 이게 대통령하고 검찰이 왠지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갈등이 앞으로 또 본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창수 지검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검사들도 갈등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제대로 수사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갈등이 되는 건데 결국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네. 소환이라는 말은 당분간 네. 검찰 내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뭐 이현석 검찰총장 임기가 뭐 4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네, 9월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소환이라는 말은 검찰청 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알선수대죄 공무원이 아닌 자도 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하겠다는 목록으로 어떤 거를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수수만 해도 네. 뭐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디올백 갖고 싶다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네. 받기만 하면은 그렇죠. 알선수재죄가 성립이 되고요.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도 아마도 검찰 내부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고 이 문제는 단지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법 자체를 한 차례 거부했잖아요. 이런 문제랑 연결이 돼서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부릅니까 그러면?
서면 조사 같은 거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적어도 언론이 알도록 부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외에는 예.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인사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면 예. 조사로 끝날 수 있고요. 서면 조사. 예, 네.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사실은 일주일 전에 불렀다. 아, 예. 예, 예.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비공개로 일주일 전에 불러서 예. 무슨 조사를 치열하게 했다. 네.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조사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하긴 할 것이지만. 왜냐하면 이게 그거연 거예요. 특검할 때 네. 이제 어차피 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또 거부권 행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어딥니까? 국민의힘 이제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일부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렵긴 하겠지만 예. 그것도 이제 넘어야 될 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특검을 불러서 하려면 이제 그동안 수사했던 것들을 넘겨줘서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될 텐데 거기서 김건희 여사한테 유리한 얘기들이 들어가 줘야지 사실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네.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5분만 얘기를 하면 그 디펜스를 위해서라도 네. 불러서 어떤 식으로는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말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믿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인데 갑자기 인사를 한 거는 혹시나 정말 불러가지고 언론한테 얘기를 해서 예컨대 그럴 리는 적지만 포토라인에 쓰거나 하여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창수라는 다른 어떤 지검장을 해서 그렇지만 상황상 아예 안 부를 수는 없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언론한테 잘 모르게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나중에 보도하다든지 요렇게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전 송경호 검사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에 얘기는 했겠죠. 그러니까 지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으니까 지하로 그건 뒤로.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아예 그런 것도 막고 예. 싶다. 대통령의 어떤 뜻이 우리가 해석하는 거니까요. 네. 갑자기 인사가 좀 있었던 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또 지금 차장검사도 다 바뀐 거잖아요. 수사 라인이 다 바뀌었는데 제대로 수사가 될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뀌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아. 보여집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것 관련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거의 영상도 나와 있고 수사할 게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이 다 나와 있고 네. 객관적으로 왜 받았는지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수사하는 게 이게 달라질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끝까지 확인하려면 안 나오니까 특검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는 네. 거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특검이 있습니다. 해병 특검 관련해서 야당의 압박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겠다 벌써 시사를 한 걸 두고 원포인트 개헌 거부권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정치적 액션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하긴 쉽진 않겠죠. 예, 원포인트로 하는 건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특정 사안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초문적 법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초문적 법률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하죠. 헌법이지만 초문적 같은 느낌이 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초문적 그것도 아니고 초문적 헌법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우리 위원이라고 많이 공부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법률적 자체는 문제가 있는 이제 건데 이건 정치적 액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적 여기에 대해서 액션이다? 우리 안 되면 현재 지금 대통령의 그런 전행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개헌까지 불사해 가면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모습 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할 테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 아니면 거부권 제의 요구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 좀 따라달라. 이런 네. 레토릭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미 한번 1차례 거부권 행사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거부권 행사의 남용은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교수가 이렇게 또 발표를 한 사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권력 분립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이렇게 쌍을 이루는데 근데 대통령이 권한 행사,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데 네.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향한 수사라든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특정
특정 이익을 위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네. 탄핵 소추, 탄핵 사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이 헌법 조항의 명문의 조항에는 네. 어떤 뭐 행사하는데 그 제한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면권도 대통령이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제한이 네. 규정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도요. 미국도 대통령제고 미국도 법률안 거부권과 사면권이 사면권이 있죠. 대통령에게 예. 다 있는데 예. 미국 17대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면권을 남용했던 네. 걸로 탄핵 사유가 돼서 아하. 발의가 된 사건이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있는 어떠한 제한이 있냐 없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남용되면 이것은 탄핵 사유다. 이런 선례가 있고요. 이것은 충분히 지금 마찬가지지만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부권은 자신의 개인의 특정 인물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부권 행사로서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네. 헌법에 규정은 없어요. 네. 사면은 간단하게 규정이 돼 있고 거부권, 제2요구권도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제안한 거는 그 중에 뭐 이해 충돌 이런 건 거부권 행사 못한다 이런 걸 넣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없더라도 내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뭐 법률가라면 잘 아는 문제지만 네. 저기 헌법재판이나 네. 아니면은 행정재판에서 행정성에서 그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어떤 법리 중에 하나죠. 법리 중 하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재량권 범인의 재량권이 있긴 있지만 네. 그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는가 또는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내재적 한계 내에서 맹기를 지켰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 행정행위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위법성을 따지는 네. 그 사유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 그런 명시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이게 헌법재판이나 아니면 행정재판에서는 반드시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기 때문에 네. 위헌적이냐 아니냐는 사실 그 기준에서 따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백하게 재량권 일탈, 뭐 남용 수준이 아니라 일탈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뭐 그런 경우에는 탄핵 문제, 그다음 위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최혜병 특검 얘기 좀 더 해보면 여기도 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긴 하거든요.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면 뭐 그 무렵에 작년 그 8월, 7월 그 기록 왔다 갔다 할 무렵에 대통령실에서 특히 공직경 비서관하고 국방법무관리관하고 뭐 통화했던 20차례 이상 그 봤을 때는 마지막 뭔가 증거 빼고는 거의 다 드러난 거 아닌가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들긴 하는데요. 대통령실에 네. 있는 관계자들과 뭐 이시원 공직기관 네. 비서관과 통화했다, 누가 통화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이 사건이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호주 대사, 그 관련된 그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님 제가 이거를 아무래도 좀 남용한 것 같습니다. 호주 대사를 임명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호주 대사를 임명한다든지 그렇게까지의 영향력, 공천을 준다든지 네. 관련된 국방부 차관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 바로 다 공천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은 한 명으로 지금 보여져서 네. 그게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아니면 네. 과연 대통령실이라는 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권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거는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 수사 자체는 대통령을 향한 수사, 또 특검이 된다면 대통령을 향한 특검이기 때문에 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거부권 행사하면 그걸 다 정당화되면 예. 결국은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특검이나 이런 특별수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차단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뭐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위법성 같은 것들은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돼서 네. 명백합니다, 이거는. 명백하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또 검찰 사건, 뇌물 공여 대북 송금 의혹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징역 3년 6개월 구형이 됐습니다. 야, 이게 범행이 중대하다. 또 이화영 누구였죠? 거기는 15년인가 네. 됐지 않나요? 이게 아니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작했다 이렇게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전혀 네. 검찰이 너무 이제는
어떤 명분이라든지 최소한의 그런 것조차도 챙기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다. 네. 심지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예. 검찰을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 대리인이 이제 김광민 변호사로 네. 그 사건 대리인인데요. 변호사인데 그 이유가 자신이 전관 변호사, 사실 수원지검장, 네. 수원에서 그 검찰청의 최고인 수원지검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전관 변호사가 자신을 구치소까지 찾아와서 74분인가요? 76분인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접 면회를 하고 네. 그때 회유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찰은 아니다. 전관 변호사는 그 전인 2022년 11월에 아니 김성태가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인데 무슨 회유가 있고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한 차례 11월에 만난 것만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허위공문서 작성죄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더 물러날 길이 없으니 그냥 최대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밝혀져야 되는 내부적인 검찰 내부의 일인데 네. 공수처가 이걸 어떻게까지 수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특검이 이것도 수사를 하지 특검이 않으면,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내부적인 상황을 검찰 내부에서 밝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공수처가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을 수사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는데. 네,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특검 사안은 추가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요 건도 좀 이화영 건도 특검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야 구형 따라 사실은 판사가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판사 원하는 대로 판사 생각대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구형을 해놓으면 그걸 이탈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게 한다는 거는 이만큼만 해도 집행유예 줘도 된다 이 말 아닌가요? 그런 말이고요. 네. 그런 말이고 네. 보통 이제 구형보다 더 중하게 이제 선고를 할 수도 있는데 네. 하는 경우에는 뉴스에 나죠. 다 뉴스 나죠. 그러니까. 다 뉴스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고 판결문에도 왜 그런지를 내용을 그래서 써주는 네. 가 이제 법원에 부담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이상은 하지 마라. 이 정도만 해라. 이 정도로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이하 이제 하면은 3년 밑으로 가고 집행유예 가능한 거니까 예. 사실은 검찰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를 해준 겁니다. 이게 이화영 15년이에요. 두 사람이 범죄가 딱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균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얼핏 봐도 이화영은 한 징역 10년 때려주시고 네. 여기 김성태는 집행유예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집행유예를 해줄 수 있는 정말 네. 최선을 다한 거죠, 검찰은. 네. 이게 참 구형이라는 게 구속은 되지 않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김성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증언을 계속 해줬는데 네. 김성태에게 조금이라도 높게 구형을 하면 김성태가 배신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이 검찰의 어떤 그런 태도죠. 저는 이건 사건 내용은 아니지만 이럴 바야 이게 풀리 박인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양형 거래 제도라고 하죠, 미국식으로.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플리바게닝을 하면 예.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공식화해 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네, 대놓고 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정제도 제도 이런 특히 이제 그 정치나 행정제도는 네. 경로우전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이제까지 그 나라가 오기까지 제도가 오기까지 온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리바게닝이 계속 문제가 되고 하면서 거기도 물론 문제점이 계속 지목이 됐지만 어쨌든 계속 그것이 비판받고 오래 하면서 나온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뒤에서 때문에 계속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 네. 이거를 플리바게닝을 인정을 해버리면 엉망이 될 거예요. 엉망이 된다. 안 하는 게 맞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하자는 뜻이 아니고 차라리 이럴 바야 뒤에 가서 거래하고 편히 봐주고 이 구형을 떨어뜨려주고 이럴 바야는 그게 낫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골입니다. 저희 요 코너에서 항상 얘기했던 분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 공공장소에서 계속 찍힙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도 찍히고 이게 이미지 정치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간보기 정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찍히는 걸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성격으로는 네. 자신의 의사에 반한 사진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닌다? 그러면 바로 제재를 할 것이에요. 왜냐면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도 네. 언론이 사직에서 야구봤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직구장에 가진 네. 못하지 않았냐?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난리 났었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보라든지 외모, 사진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즉시 제재를 취했을 텐데 이거는 너무나 연출된 사진을 제가 저렇게 보여주고요. 보진 않았었고요.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연출이다 이거는. 저는 연출로 너무나 보여져요. 사진의 각도라든지 네. 그런 것이 무슨 아예 그냥 구도를 자꾸 찍었다라고 할 수 예. 있는 정도의 사진들이었거든요. 그냥 누군가 몰카를 찍은 정도가 아니니까 누군가 몰래 내가 너무 팬심이어가지고 몰래 사진 한번 찍어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네, 거의 360도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자신이 어허. 직접 언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지만 네. 사진으로 통해서 또는 오찬 회동이라든지 네. 만찬 회동이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하고 식사를 했다고 하죠. 예. 그런 식사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과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당대표에 도전을 하겠죠. 당대표에 도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라고 네. 한번 발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해도 언론에서는 근데 거부했기 때문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네. 이렇게 묻어가고 만약에 언론에 좀 더 대통령의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써주길 바라는 마음에 노출을 하는데 네. 언론이 얼마큼 써줄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전당대회 나올까요? 현재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아직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고민 중이다. 왜냐하면 네. 전당대회를 정말 나올 거면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는 게 인스타 사진 올리는 수준. 네. 사실 그 정도 사실 모습을 보이는 걸 봐서는 네. 조금씩 이제 간복이라고 해야 되나? 간복이요? 분위기를 보는 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찍어서 올려서 댓글 같은 것도 보고 괜찮은가 확인 좀 해보고 언론 이런 거 네. 그런 상황이다. 게다가 본인의 건강을 이유로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대통령과의 만남은 앞으로 당대표에 나와도 네. 절대적으로 만남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굴욕 사진이 또 굉장히 남아 있잖아요. 아하. 그것에 대한 상처도 있기 때문에 90도 인사 네, 말하는 90도 거죠? 인사하는 그 사진이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만남이라든지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비공개로 한다면 하더라도 그 만남 자체를 굉장히 피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경선 있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결정을 하는데 2명이 이제 추미애하고 우원식 두 사람이 지금 붙는데 또 이거 너무 친명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명심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일단 네. 친명 프레임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네. 있거든요. 친명 그리고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좀 더 얘기가 덜 나오는 친문 얘기가 친문. 나오는데. 네, 옛날 친문. 예, 근데 네. 지금 친문이라고 지칭되는 정치인들의 관련 기사들을 쭉 찾아보시면 네.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언론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언론에서 그림 좋은 대로 네. 어떤 때는 친명이었다가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친명이었다, 친문이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지금 사실 친명이라고 부르는 정치인들 상당수는 네.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까지 계속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그 점을 일단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와 별개로 어쨌든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내가 더 이재명과 가깝다라는 것을 지금 페이저 포인트로 내세우고 얘기를 있는 하고 것이 있죠? 적절한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들이 사실 정치권에서 그전에도 항상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하고 친하다. 네. 심지어 친박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네. 전 의원인 예.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큰 사진을 네. 건 거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들은 정치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자체가 특이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특정인들과의 관계를
메인으로 내세우는 그런 정책이가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말씀드리자면 친명이라는 프레임은 결국 당원들의 마음이 대표한테 가 있잖아요. 아. 그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뭐 친명이라는 것이 과연 당원의 마음에 누가 더 가깝냐 이것에 대해서 내가 더 가깝다 그런 것을 쉽게 손쉽게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게 보여요. 나쁘게 볼 게 아니고 뭐 네. 명심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원의 77% 뭐 또 국민의 많은 수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네. 좀 나쁘게 보지 말아 달라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석을 네. 하시는 거군요. 하나만 좀 짚어보시오. 윤석열 대통령 노동사건을 전담해서 판결한 노동법원 설치하겠다라고 입법 지금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노동법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야. 노동법원 얘기는 네. 약간 이제 생뚱한 느낌이 있긴 노동법원? 합니다만 뭐 예.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있어요? 노동법원 있고 예. 이 법원 예. 있는 나라도 있고요. 네. 뭐 전문성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필요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노동법원 이야기가 좀 더 생뚱맞다고 느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작년 12월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노란봉투법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딱 예, 예, 예. 그 노동법원이 이 노동법원을 만들어서 좋게 하려면 노동봉투법을 거부하면 안 됐었지 않나 싶기도 그러니까 하거든요. 지금 이제 노동계에서 가장 현안으로 꼽는 이제 수건 법안 중에 하나였고요. 노란봉투법인데. 그 외에도 지금 뭐 이 정권이 이제까지 보여온 반노동적 정책 때문에 여러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런 갑자기 친노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 노동법원 얘기를 꺼낸다는 건 이게 제 진정성이 있는가? 그렇죠.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예. 얼마나 그냥 숙고가 있었는가? 이게 지금 전국이 곤란하니까 전국 돌파형으로 그냥 꺼낸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것들을 아니 노동계를 약간은 좀 제한하고 압박했던 이 정부 정권의 어떤 기조였는데 이 그렇게 노동법원을 만든다는 게 정말 보호해서 만들라는 건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말씀처럼 뭔가 국면 전환하려고 하는 건지 그 해석이 여러 가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노동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네. 것이 이제 민생토론회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때 당시 사실은 그동안의 민생토론에서 나왔던 네. 모든 공약을 실행하려면 1,000조가 넘는 금액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어떤 공약이라든지 그런 깊은 생각을 갖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뭐 정말 법원을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기 내 네. 설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진 않을 국회에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게 왜냐면 저기 네.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특히 뭐 옛날에 이제 그 뭐 민사법원, 형사법원이 분리된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네. 민사, 형사 분리하는 것과도 다른 문제라서 지금 노동법은 특별한 법원, 특별법원을 만드는 네, 거예요. 네, 특별법원 만들고 네. 뭐 저기 물론 뭐 저 독일처럼 독일은 아예 대법원까지 갈라져 있습니다. 네. 나눠져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예. 그 정도까지 가려면 이제 개헌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노동법원을 만들려면은 검찰 개혁 이슈만큼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적어도. 예.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던진 것이다. 네. 두 분 그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삼합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 더 재밌고 은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